이번 시간에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있었던 최초의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있었던 선거는 남한 정부의 수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한국 정치와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는 또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공공정책의 선택을 통해 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정치적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에 부정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국제 정치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체제 대립이 심각하던 1948년 남한에서만 이루어진 선거는 국제 정치적인 체제 대립의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혼돈의 공간이었고 그 시기를 단순하게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도 하고 그 평가가 결국 현실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에 서로 대립하는 집단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있었고 이해관계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른 복잡성은 한국인이고 경제와 역사를 전공하는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선거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영향을 받아 남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UN 임시위원회를 통해 선거가 결정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과 학자들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이 강의에서 다 소개하지 못할 수 있고 학생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평가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원칙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위지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소련 진앙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체제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한 미국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서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경제 원조인 마셜 플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이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거쳐 1950년대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은 것도 국제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트루먼 독트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의 한국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 상대적인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의 강의에서 이야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데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남한이 가난한 나라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유럽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을 맺을 필요성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949년 9월 미 국무부는 미군이 한국에서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미군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47년 10월 미국은 정식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키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합니다. 유엔에 정식으로 제출된 미국의 안건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련의 안은 미군과 소련군의 동시 철수안이었습니다. 미국의 안은 정부 수립을 먼저 하고 철군하는 안이었지만 소련의 안은 철군을 먼저 하고 정부 수립을 하는 안이었습니다. 유엔 정치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안건을 각각 별도로 표결에 붙여 미국의 안건은 가결하고 소련의 안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 강했고 미국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미국이 제안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을 거부하였으며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문제가 냉전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제가 냉전과 연결되며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유엔 임시위원단에는 9개의 나라가 선정되었습니다. 9개의 나라는 중화민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프랑스, 시리아, 인도,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공화국이었습니다. 9개의 나라 중 우크라이나는 구성원들이 미국과 가까운 나라라는 이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유엔 소련 대표는 유엔 임시위원단이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은폐하려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여러 번 제기하였습니다. 소련과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통일정부 수립도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문제는 국제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엔 임시위원단은 미국과 소련 양측 지역사령관에게 방문할 뜻을 비췄지만 소련군은 접근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유엔은 한국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임시위원단의 구성원 수에서 드러나듯 위원단이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남한 지역보다 인구가 적었던 북한에서는 인구 비례로 선거를 진행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1993년 2월 26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스탈린의 지령을 발견하여 모든 내용을 번역,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은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북한 지역에 단독 정부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령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한반도의 분단에 관한 국제 정치적 원인을 찾았던 과거의 연구 결과와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위원들 사이에서는 해결 방법을 둘러싸고 현저한 의견차가 생겼습니다. 중화민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3개 국가의 대표는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며 호주, 캐나다, 인도, 시리아 4개 국가의 대표는 그러한 조치가 현존하는 적대 관계를 심화시키며 결국 영구 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대체로 전자 쪽을 지지하였습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유엔 임시위원단은 1948년 2월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엔 임시위원단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자는 미국의 안은 찬성 30일, 반대 2, 기권 11로 가결되었습니다. 기권과 반대표를 던졌던 회원국들이 많은 것은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한국 분단을 영구화시킬 수 있다고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의 치밀한 외교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1948년 2월 체코에서 공산당이 비공산 세력을 숙청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임시위원단 내부에서 미국의 안을 실행하는 것이 표결에 붙여졌고 호주와 캐나다 2개의 국가가 반대하고 프랑스와 시리아 2개의 국가가 기권한 가운데 중화민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인도 4개의 국가가 찬성하여 남한 지역의 선거가 결의되었습니다. 유엔 임시위원단 35명의 인원으로 남한 전체의 선거를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미국의 무장력이 동원되었습니다. 5월 10일에 치러진 선거는 남한 지역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탄압하고 감시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거 당일에 경찰 51명을 포함해 62명의 관리가 살해되었고 수백 군데의 관공서가 피습되었습니다. 유엔 임시위원단은 선거 직후인 1948년 5월 13일 선거 결과에 대해 효력을 유보하는 성명을 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6월 25일에 자유의사가 유효하게 표현되었다고 공식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한 점은 많았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라고 또 다른 노력을 전개합니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하려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마침내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미국의 주도 아래 한국에 관한 결의문을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채택합니다. 이 결의문은 유엔 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반도 사람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한 부분 위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지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에서 대다수는 Great Majority로 적혀져 있고 한 부분은 The Part로, 합법적 정부는 A Lawful Government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부는 한국의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유효한 표현이었던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유효한은 원문에서 valid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를 영어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정치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의문에는
남한 정부가 한반도 전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결의하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가 부분적으로 관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he part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의문은 미국이 원했던 대로 한반도 전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선언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the only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고 선언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설명하는 저도 단어 하나의 의미에 너무 복잡한 국제 정치적 관계가 함축되고 있는 것 같아 어려움을 느낍니다. 정치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search라는 단어에는 대다수라는 great majority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합법적이라는 lawful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한이라는 valid라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게 됩니다. UN 결의안 내용은 자유선거가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후 UN 감시하의 선거가 북측 지역을 포함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는 이러한 유보적인 승인조차 받지 못했으므로 남한 정부는 정통성 면에서 북한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러한 정통성과 합법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유엔위원회의 9개 국가들 중 프랑스, 호주, 캐나다를 제외하면 남한 지역은 다른 6개 국가들보다 더 높은 1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했던 다른 6개의 국가들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프랑스, 호주, 캐나다와 같은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지금의 남한의 경제 성장이 더욱 놀라워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한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과정이 어떻게 UN 임시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에는 국제 정치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정치적 요인들도 상호작용을 일으켰으며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꼭 참조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1950년대에 한국의 미래를 결정했던 국가들보다 지금의 한국은 더 높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닌 경제의 문제이기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